네, 여러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과제에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이 루소의 이제 사회계약론의 서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루소의 이제 사회계약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정치 사상의 이제 요체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자유인과 쇠사슬, 결국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자유론에도 이러한 결국 개인과 사회의 이 관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이 이제 자기 이제 이 자유론이란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어떤 간섭하거나 자유를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음 프린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악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해를 입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 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지 타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자유를 정당하게 간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독립성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이고,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악의 원리만 우리가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다. 아무래도 자기에게 좋은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은 자신의 적절한 보호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주 강조하는 건데,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즉 뭐냐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냐, 더 성숙한 사회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다양한 가지각색의 제각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이죠. 획일화된 사회는 결코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 포퍼가 어떤 전체 철인 왕하고, 플라톤의 국가편에 철인 왕하고 이 독재 정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들에서 대단히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야말로 아주 인종주의자고 독단론자고,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의 어떤 원류다. 그걸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주의 핵심적 이론가다라고 아주 칼 포퍼가 날선 비판을 하고 한나 아렌트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권력자에 의해서 획일화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렇게 결정되는 형태, 마치 가부장적 간섭주의, 운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인류에게 득이 아니고 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미리 자유론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이사야 벌린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것이 적극적 자유죠. 오토노미죠. 자율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살 때,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개성을 개발할 때, 그게 진짜 적극적 자유, 적극적 의미의 자유거든요. 그럴 때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6번에도 이게 이제 이 미래, 이 자유론의 이 책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게 뭐 뒤에 더 있지만 제가 뺐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국민을 정권의 수중에 넣고 온순한 하수인으로, 순한 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국민이 너무나 왜소하게 되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왜소해져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국민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의 본질적 속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사실상 뭐 합법적 감청을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감청이라고 해도 도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뭐 합법을 가장한 정말 도청인 사찰이죠, 사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러게 되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에게 감시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의 자유는커녕 행동의 자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 사람이 위축되고, 굉장히 어떤 항상 눈치를 보게 되는, 조심하게 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내부적으로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래, 이 자유론에서 바로 이 개인과 어떤 이 사회의 이 적절한 관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사회 질서라든가 시민의 안전, 생명권을 위해서는 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은 뭐 불가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었던 얘기지만, 결국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허위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그런 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일들도 있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노골적인 비난, 어떤 스티그마로만 가서는 좀 문제가 있고, 사실상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어떤 그 내부 고발자라든가 어떤 공익 신고자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신분을 완벽하게 익명성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확실하게 그 개인의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가 정말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또 자기가 동의했던 것도 이 질병의 어떤 역학조사에 필요한 그 목적에서만 자기가 이것을 동의해서 공개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숫자로 나왔지만은요,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의 불이익, 사람들이 이제 서로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국가의 좀 더 강력한 보호가 뒤따랐다면 아마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혼선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헌법적 가치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실정법에서 그 현실적으로 그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에는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네.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권이 넓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 있고 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선 주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거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주거의 자유, 그건 또 멀리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주거의 자유가 헌법 제16조, 그리고 이제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법이 이제 18조입니다. 바로 17조가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밀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 합치면은 넓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16조, 17조, 18조를 합치면 넓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고, 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여기에서 이제 헌법 제 17조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여튼 공개를 꺼려하는 영역들이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죠. 어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게 둘이 있을 때면은 이제 어떤 판단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짜고짜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렇게까지 가까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프라이버시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한데 제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런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개인의 비밀 영역이니까. 일기 보자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비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들 이름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번호 가지고서도 출신지까지 나오니까, 예전에 알바를 구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에 무슨 자가 있으면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엄청난 차별인 거죠, 그런 게. 학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병력, 그렇죠, 이런 경우들. 만일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 코로나 감염 회복자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받게 될 그런 불이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 처리 문제,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안전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라이버시권 그냥 잠시 뒷전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같이 가야죠. 예, 우선순위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중차대한 고려 사항으로 놓지 않고 간다면 크게 나중에 낭패를 볼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안 되죠. 그리고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아주 제한된 목적하에 그러한 용도로 쓴다라고 해서 공개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절차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그걸 생각해 보시고 영역 프라이버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체 프라이버시하고 정보 프라이버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살펴봤듯이요. 공간과 관련된 것이 이제 영역 프라이버시죠. 예. 그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것이 물리적 신체를 지닌 인간의 어떤 위험을 보호해주는 신체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주거,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사생활 이게 연결이 좀 되시죠. 예.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사실 파우스트적 거래인데 여러분도 뭐 멤버십 카드 만들어 드릴게요. 뭐 돈 얼마 드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뭐 열심히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요. 근데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자발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상납하고 바치는 허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를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프라이버시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 꼭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민간인 사찰을 하고 뭐 컴퓨터 해킹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파우스트식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런 걸 재원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죠. 저는 뭐 이름이 나이가 뭐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요즘 세대는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뭐 일주일 단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뭐 어디 여행 갔다 왔고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알바하는 모습도 찍어서 올리고 하여튼 영상을 끊임없이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전하는, 아무래도 그건 이 시대가 지금 뭐 꼭 연예인만 인기를 누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어떤 대중성을 얻으면 또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고 뭐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꼭 권력만이 그렇게 개인의 이런 프라이버시권을
권력만이 뭐 침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또는 이런 파우스트식의 어떤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들 또 이제 공개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디까지냐. 그럼 연예인 하지 말지.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죠. 헌법적 가치니까. 동시에, 그럼 우리 저 시청자들 알 권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권리 간 충돌은 정확하게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 제12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세계 인권선언에도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6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직접 이 JS 미래 책의 맨 마지막 단락을 뭐 직접 읽어보셔도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정말 이렇게 그 일종의 그 국가 권력, 지금 뭐 가장 감시 국가로, 어떤 통제 국가로 가장 급부상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뭐 사실상 일당 뭐 독재나 마찬가지의 사회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뭐 CCTV하고 AI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사실상 뭐 60% 이상만 일치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공안이 검거하는 뭐 진짜 아주 뭐 감시 사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권보다도 이런 어떤 그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사찰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권의 꼭두각시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프라이버시의 종언, 프라이버시의 죽음, 프라이버시의 종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실상 이런 어떤 개인이 어떤 자유롭겠다라고 하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상당히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정보 사회로 정보 파놉티콘의 사회로 진입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물간 흘러간 유행가가 아니라 더더욱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돼야 되는 그러한 권리로서, 그런 기본권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빅테크 이 컴퍼니들이 문제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이 컴퍼니들이 상당히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그 영역들을 이제 잠식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도 이제 비트코인도 그러죠. 우리가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주권 국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뭐 국가의 그 화폐 기능을 이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죠. 국가는 그 헌법 때문에 일정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내지는 어디까지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들이 있는데, 이러한 민간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조세 문제라든가 뭐 그 외에 뭐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국가를 대체할 만큼 지금 상당한 많은 영역들을 기존의 국가가 통치하던 영토들을 오히려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뭐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애플하고 이제 정부하고 어떤 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이제 대립이 됐을 때 비밀번호 암호를 풀어달라라고 애플에 얘기했지만 애플에서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국방과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애플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간 기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요구에 요구를 거절하는, 이건 마치 어떤 일종의 힘의 비대칭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런 이제 빅테크 컴퍼니들의 약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 1984의 어떤 빅브라더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강력한 어떤 정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그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민간 기업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시기가 뭐 늦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가 진화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여러분이 늘 신중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단 댓글이라든가 여러분의 사진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사실 뭐 우리 누구나 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유통기한을 좀 둬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사후에는 좀 뭐 폐기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어떤 가족들이 뭐 집행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러한 개인의 어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우리가 이런 정보 만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 폐기로 되게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 이런 컴퍼니들이 이제 이러한 약관들도 꼭 있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잊혀질 권리도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개념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일에 여러분 이런 잊혀질 권리가 아주 폭넓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에 또 부닥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권리 간에 또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뭐 그러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유 실험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